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시장은 한 걸음 쉬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에 3,200선 또다시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우리 시장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3,000조를 돌파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불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순환매 장세 이어집니다. 재생에너지 2차 전지도 함께 힘을 내주면서 시장이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다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는 오늘 투자 포인트 한 가지 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요, 유가증권 시장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쌩쌩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더 뜨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수출 데이터가 또다시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생각보다 더 잘 나온 데이터였는데요. 월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됐을 때 5월 달 같은 경우에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4월과 3월, 2월에는요. 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증가를 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5월부터 수출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6월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7월도 10일까지 데이터가 무난했던 것으로 예상치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간 누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당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9% 이상 상승했고 연간 누계도 계속해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수출을 이끌었던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미리 많이 사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7월 데이터를 까놓고 보니까요.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세 자릿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선박이 무려 134%가량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 품목을 보게 된다면 무선통신기기가 13%가량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스마트폰 부분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7월 역시나 무선통신기기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자릿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지금 수출 국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가량의 증가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미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이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미증시에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3년 만에 최고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30만 6,500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올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80%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내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조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한 것 그리고 HBM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19.7% 또다시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9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더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HBM이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43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지금 앞으로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게 있어서요. 그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나 D램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쪽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 지난해 SK하이닉스의 D램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범용 D램이 59%였고요. 그리고 HBM이 4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D램의 영업이익이 21조가량으로 추산이 됐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HBM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D램 부분의 영업이익이 3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HBM이 가져가는 실적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3분기 영업이익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의 10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D램 쪽만 보게 됐을 때는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역시나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HBM과 낸드의 출하량이 예상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은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요, 시장의 지휘력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이 HBM3 시장에 대해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나 열심히 HBM 관련된 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공급이 시작되는 만큼 SK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들이 결국에는 받쳐주는 건 반도체 시장 그리고 HBM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데이터에 또 한 걸음을 더 보태줬던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선 3사 상반기 수주액을 보게 됐을 때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조선주 그리고 선박 관련된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상승 랠리 7월에는 좀 동참하지 못하는 듯해서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하락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요. 우선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간 거고요.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조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달 들어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보게 됐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0%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곤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낮춰지고 있는 거고요. 후판 가격의 상승 우려 그리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상반기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대형 LNG선 그리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선박 관련된 게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요 무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점유율이 11%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5월까지 누적 판매 역시나 75만 대가량으로 확인이 되면서 가격을 동결하면서 점유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관세 본격화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은 많이 되지만 역시나 관세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영업이익 단에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 관세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3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인도도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 굉장히 상당히 답답하게 막혀있는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를 하니까요. 2차 전지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량 내 AI 챗봇인 그록을 탑재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록은요, 챗 GPT의 대항마로 꼽히는 AI 관련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역시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배터리 역시나 더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전액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소재단이 더 힘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오늘 잘 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모든 게 다 잘 가는 에브리띵 랠리가 찾아온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출 데이터 증가하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유동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중요한 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숫자를 잘 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가는 것도요. 결국에는 HBM과 관련된 실적이 잘 나와서이고 TSMC가 2분기 매출액 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숫자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연고점을 돌파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800포인트 다시 탈환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고점이 3,216포인트였습니다. 일중 고점이자 또 연중 고점이었고요. 저점은 3,171포인트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에 805포인트까지 고점 터치를 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801포인트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이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은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폭도 크지 않고 매도폭도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개인은 1,3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후장까지 기관의 수급이 좀 늘어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만큼 코스닥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7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57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 오전장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면서 2.6%대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또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 선도 돌파를 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유의미한 소식들이 전해졌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0.7%대 강세, 또 KB금융 3거래일 만에 강세로 전환한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강했던 알테오제는 오늘 장에서는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 에코프로비엠 3.5%, 에코프로 4%대 강세, HLB는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해냈고요. 그간 사실 관세 정책 등으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관련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도달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9%대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삼육물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 공개하겠다,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한 차례 유입됐었는데 오늘은 아리백 관련해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친환경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구간 계속해서 상승 탄력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리백 관련해서 규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시장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더해지면서 오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도 6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1분기 철강 업황이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하반기에는 중국의 구조조정 등이 더해지면서 업황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오늘 기대감들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오늘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데이터에서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게 일단은 좋았죠. 그 자체가.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관세 때문에 지금 막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의 서한이 날라온 게 25%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눌린 게 이제 캐나다의 35% 관세를 또 적용하는 서한을 보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25%면 결코 작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특히나 품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지금 자동차라든지 선박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수입 데이터를 매번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박은 엄청 좋게 나왔다가 또 확 죽었다가 그래요. 계절성이 그래요?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연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는 연속성 있는 거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잘 나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주요 품목들이 돌아지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게 또 이제 수입 데이터가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니까 사실 이제 11일부터 20일 또 21일부터 말일까지 이 데이터도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수출 데이터 좋게 나왔으니까 그걸만 놓고 보면은 좋아야 되는데 왜 안 가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이에요. 네. 반도체는 오전장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좋다가 이제 관세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는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삼성은 좀 버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범용 디램에 대한 부분과 이제 낸드를 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은 약간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HBM까지 포함하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우선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입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 산업군들이 좀 달려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게 일단 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도 중요하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의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 지금 잘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 내용들로 보면은 지금 중국, 미국, 유럽 합해서 50%가 넘거든요. 원래 넘어요. 근데 저거에다가 베트남이 이제 우회 수출에 들어가니까 그럼 저거를 포함하면 거의 대다수가 관세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 주요 수출 쪽에서 분명 되돌림이 나올 거고 수출입 데이터가 꺾였을 때 과연 내수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는 네. 걸 생각을 해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내수 인구가 1억 5천 명 정도 되죠. 일단 내수로 뭔가 돌아가려면 1억 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억 명이 안 되거든요. 일단 내수로는 답이 안 나오고 또 코로나19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수출입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로컬 이슈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은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 반응이 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수출입 데이터가 꺾이면 상반기랑 이제 하반기 초반에는 상법이라든지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겠지만 넘버가 안 나오면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시장이 많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놓고 포트를 짜시고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출입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수가 안 좋은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뭐 수출 데이터 역대 최대 달성하기도 했었고 올해도 5월엔 좀 꺾이는 듯 하다가 지금 7월 10일까지는 잘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4분기에 관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품목별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렇게 세 가지가 좋았는데 그럼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게 그나마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용 쪽에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범용은 이제 수요가 많이 안 나오게 되더라도 생산 쪽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 가격이 높아지는 게 처음에는 뭐 한두 달이면 그칠 거야 한 게 지금 벌써 4달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220불, 230불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엔비디아가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쪽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없어질까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놉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좀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되고 미국에서 잘 돼서 그렇긴 한데 저거는 이제 품목 관세를 맞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열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선박은 저거 이제 수출 데이터 한번 뭐 몇 달치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선박이 저렇게 몇백 프로 올랐다가 몇백 프로 빠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너무 큰 의미는 없고 전 세계적인 선박에 대한 전체 수주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중고 성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신가에 대한 메리트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HBM, SK 하이닉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티에서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 43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황인데 실제 뭐 40만 원 위까지 열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하이닉스가 이제 PER 수준이 5배 조금 넘어가요. 5배 좀 넘어가는데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너무 쌉니다. 거기는 뭐 9배, 10배, 뭐 20배도 가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옛날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해 있으면 지금 시총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총인데 뭐 하이닉스는 특히나 더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 실적 발표된 이후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이닉스로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쪽에서 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박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뭐 펀더적인 부분 그리고 HBM에 대한 생태계 부분 그리고 이제 뭐 HBM4라든지 특히나 3 쪽은 지금 이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밸류적인 부분을 덜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키를 맞추는 흐름들이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40만 원까지 한 번에는 못 가겠죠. 하지만 뭐 30만 원 중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밸류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확정이 날 겁니다. 내년치 HBM 풀캐파 부분이 확인이 될 텐데 그게 되는 순간부터는 밸류를 26년도 이후 거를 조금 땡겨올 수 있어요. 그게 땡겨와 주면은 밸류적인 내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 안 땡겨도 지금 쌉니다. 근데 그거 땡겨오면 더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만 투여를 해보신다면 뭐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2주, 그러니까 3주 전쯤에 본부장님께서 탑픽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네. 6만 5천 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좀 유효하신지 아니면 좀 바뀌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네. 항상 이제 지수가 2200, 300대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을 같이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좀 속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이닉스, 네. 좀 이제 배당이나 좀 자금이 되게 커서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수가 좀 크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상승 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서 충분히 이 친구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6만 5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딱 6만 5천 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조금 물량 소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자 2차 전지 그리고 소재단까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왔을 때도 이제 좀 바닥 딛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보조금 제외하고 이익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진짜 2차 전지 바닥일까요?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물론 오늘 제가 네. 타 방송에서는 오전에 뭐 2차 전지 좀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 구조적으로 올라가려면은 탄산리튬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얼마인데 그 꼬자가 얼마 그 흑자됐다고 그 실적 잘 났다고 네. 하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ESS 부분에서 확실하게 뭔가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CATL이 지금 미국 쪽이랑 많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떠한 계약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업들 사이에서는 LFP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면 뭔가 해볼 만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퀀텀 스케이프가 이제 미국에서 되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전고체 쪽은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아. 애경 케미칼 차트 보시면 이거 2차 전지 맞아 이럴 정도로 밑에서 이렇게 네. 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죄송스럽지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ESS 쪽 부분 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그것도 뭐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전고체가 더 나아요. 전고체 아. 쪽이 훨씬 더 차트가 좋고요. ESS 네. 쪽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네. 아직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네. 나와야 뭔가 네, 네. 이게 있는데 건덕지가 별로 없어서 어쨌든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골라보면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 시장 분위기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한 주간 너무 좋았고 6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좀 길게 차트 보면 4월부터 계속 올랐더라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4,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수 상단 나오고 있는 건데 본부장님께서는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 그리고 적극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담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 네. 이미 버스는 많이 지나갔죠. 네, 요건 뭐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나오니까 저희 네. 뭐 지수 낮을 때부터 엄청 사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었던 그거여서 이미 포트는 다 짜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부터 세팅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투자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 되면은 3,300까지는 상방이 열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으로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넘버적인 부분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관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도 20%고 중국 우리하면 40%잖아요. 엄청 네. 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덜 받고 하면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배당 분리과세까지 포함하면은 3,300 정도 전후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선행 PER 수준으로 12배, 13배 줘가지고 한 3,500 정도 보는데 그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 3,500? 네,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그건 이제 넘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PER 수준을 땡겨서 본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넘버가 나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다는 게 어디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반도체가 진짜 뭐 엄청 잘 가요. 뭐 삼성전자가 뭐 잘 간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네. 지수 평균 PER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코스피 평균 PER을 12배에서 13배를 줘요, 그쵸. 증권가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예요. 네, 저는 물음표인데 일단 증권가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은 3,300을 보고 있습니다. 3,30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3,300까지는 좀 열어둬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정책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네이버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주식시장의 균형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 3%. 그런데 이 숫자가 주식시장을 바꾼 룰의 핵심이라면 3% 룰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핫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낯선 숫자의 정체, 그리고 그 룰이 바꾼 것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선임 의결권은 3%만. 3% 룰이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주주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감사 선임 투표에선 딱 3%만 행사 가능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룰이 필요했을까요? 감사는 경영을 감시하는 자리. 그런데 대주주가 감사까지 자기 손으로 뽑는다면 그건 감시가 아니라 대주주 셀프 심사겠죠. 3% 룰은 감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까지 전부 합산. 그런데 이 룰, 최근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뿐 아니라 가족, 계열사, 자회사 지분까지 전부 합산하기로 한 건데요. 나는 2.9%만 갖고 있어요. 하던 대주주도 가족 지분까지 더해서 3%가 넘으면 룰 발동. 지분을 나눠 우회하던 방식까지 막는 구조로 진화한 겁니다. 세 번째, 견제와 균형, 드디어 온. 3% 룰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대주주가 모든 걸 결정하던 1인 게임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감사 선임만큼은 소액주주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역시 이런 룰이 있는 시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3% 룰은 권한을 나누고 기업을 함께 감시하는 균형의 스위치인 거죠. 정리하자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족 및 계열사 지분까지 합산해 우회 지배를 방지하며 소액주주도 견제 가능하도록 지배구조에 균형을 도입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균형 스위치는 온. 이 변화는 투자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환점의 예고일까요?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3% 룰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제도라 말하고 누군가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상황. 3% 룰을 둘러싼 찬반의 시선과 그 속내를 3분 안에 풀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시장의 시선은 AI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TSMC가 6월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2,637억 대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AI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보니 전분기 대비로는 17%가량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전보다는 39% 이상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7일에 공개될 예정인 TSMC 2분기 실적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합산 추정치 9,340억 대만 달러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월가 예상치도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죠. 결국에는 또 TSMC도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도 기대감을 쌓아갈 수 있는 또 부분이죠.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 TSMC로 이어지는 이 삼각 동맹 덕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결국 앞자리를 3으로 바꾸는데도 성공을 했는데 시티은행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9조 원, 이제 9조 1천억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국내 증권사보다도 눈높이 더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HBM의 매출 기여도가 디램에서 약 50%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꾸준한 AI 수요로 하반기에 메모리 평균 판매 단가 ASP 전망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침텍과 네페스 같은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62,700원 선 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DB하이텍과 SK하이닉스는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하락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을 한다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RE100이란 입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 산단이고요.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쟁점인데 향후에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이런 이야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후보지로 발전원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권과 울산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규제 프리 지역이 될 수 있다면 관련 기업들이 더욱더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OCI 홀딩스,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OCI 홀딩스 현재 구간에서도 11%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와 에코아이 같은 종목들도 4에서 5%대 오름세, 시세의 연속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과 대명에너지도 3에서 4%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반등이 나왔죠. 국내 2차 전지주들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는데 간밤에 5% 가까이 올라주면서 4거래일 만에 300달러 선 회복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포착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인 X에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테슬라 차량에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을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또 부추긴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두 개이죠. LG 에너지솔루션과 LNF인데 4680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또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출하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K배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S 시장을 정조준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온의 경우에는 LNF와 북미 지역의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에 힘을 더 보태주고 있습니다. 북미의 ESS 설치량은 12년 새 1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주요국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소재에 대한 관세를 더 높게 책정해 가면서 탈중국 흐름 속에 한국 소재사로도 러브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재 기업들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NF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현재 58,1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7%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모처럼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신주에 거는 기대감이 나날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AI 모멘텀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닫아가고 있는데요. 통신주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좀 살펴보자면 KT가 10% 이상, LGU 플러스도 14%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따른 반사 이익이 주가에 여실히 이렇게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도 기대감을 높여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 주당 배당금 KT의 경우에 1,960원을 보장하기로 했고요. LGU 플러스는 내년까지 최소 주당 배당금 650원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연결 기준 조정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DB증권에서는 KT와 LG U+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KT에 대한 목표 주가 75,000원까지 높였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하반기에 안 좋은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나 지난 2분기에 번호 이동자 SK텔레콤에서 넘어온 고객들이겠죠. 순증이 28만 명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입자 증가가 3분기의 매출로 인식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LG U+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17,8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2분기에 시장 기대치 부합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또 유일하게 통신사 중에서 매년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에 장기적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오늘 통신주 시세까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KT의 경우 3% 가까이 올라가면서 57,8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산네트워크스나 세종텔레콤 같은 코스닥 기업들도 오늘 흐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U 플러스와 SK텔레콤은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동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갤럭시 G 폴드와 플립 7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 인수 관련된 M&A 이슈와 헬스케어 코치 연내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삼성전자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 속에서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확대 보급 소식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최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일본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음극재 공급 계약 체결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더불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공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퓨처엠에 대한 거래량 동반되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장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으로 152%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타 2차전지 섹터들과 다르게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조선과 방산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뭐 음극재와 뭐 2차전지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낙폭과대에 따른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고점에 대한 눌림목을 좀 넘어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주에 대한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LNF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 눈에 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30만 원 선 돌파에 성공한 후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더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7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HLB 생명과학, HLB와의 합병 소식 전해지면서 역시나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는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OCI 홀딩스 비롯해서 신재생 쪽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 받아가고 있는데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굉장히 여러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투자자분들 중에 좀 약간 그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쪽은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 쪽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분할할 때 태양광 쪽은 OCI 홀딩스가 계속 맡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 보면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앞서서 이제 잠깐 브리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아리백은 이제 원자력을 뺀 신재생 에너지고 이제 CF100이라고 해서 이제 카본 프리백은 이제 원자력까지 포함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리백 산단 조정할 때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속보로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재료로 관련주들 강력한 재료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 얼마 전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았고 이제 어제 이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오늘 좋은데 얼마 전에 나왔던 건 이제 미국과 관련된 미국에서 이제 첨단 제조 세액 그 공제를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었는데 그거를 32년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떴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조정도 주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생각보다는 좀 약간 별로죠. OCI 홀딩스가 하나솔루션은 4월 달, 5월 달에 많이 올라갔는데 OCI 홀딩스는 4, 5월에 거의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눈높이 과정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은 태양광 2대장 중에 OCI 홀딩스가 가장 좀 훨씬 더 센 듯한 느낌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많이 갈렸었습니다. 그 하나솔루션이 이제 케미칼 부분 말고 이제 태양광 부분만 봤을 때 태양광 부분은 하나솔루션이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OCI 홀딩스는 좀 안 좋아질 것이다.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왜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 시장에서는 실적을 2분기 실적 좀 약간 좋게 보냐 하면 일단 하나솔루션은 이제 모듈 부분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첨단 제조 세액 공제로 1분기 때 한 1,800억 정도 받았고 2분기에 한 1,900억 정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에 가장 큰 힘이 됐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관세로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싸게 들어왔던 중국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태양광 관련 제품들이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맞으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가격이 생각보다는 오르지 못했다. 이 부분들을 시장이 좀 약간 우려를 했는데 오늘 그 시세만 본다라고 하면 뭐 그런 우려들이 좀 약간 기우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OCI 홀딩스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태양광 셀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 전지를 보다 보면 단어가 뭐 몇 개가 나오죠. 뭐 패널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듈이 나오고 셀이 나오는데
이 태양광 패널은 이만한 모듈을 계속 붙여갖고 만든 게 이제 원하는 크기로 만든 게 패널이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격자로 바둑판 무늬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모듈이죠. 근데 모듈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조그맣게 또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시아이 홀딩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제 웨이퍼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태양광 산업은 사실 뭐 기업 자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뭐 굉장히 좀 뭐 전도 유망한 어떤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실적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늘 뭐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오시아이 홀딩스가 월등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제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약간 좀 최근에는 좀 아리송한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를 동시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막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그렇네요. 그렇죠. 갭으로 빵 띄워서 돌파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이 기존의 어떤 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라인에서 오늘 뚫었는데 한 이틀 정도 좀 약간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고 가는 게 좀 약간 긍정적일 것 같아요. 오늘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좋고 따라잡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뭐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 기대감을 워낙에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반도체 랠리에 탑승하면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이오테크닉스까지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이 뭐 너무 좋죠. 지금 현재 그 연기금이 최근 한 달 순매수 1위 코스닥에서 이오테크닉스가 1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좀 약간 아주 소폭 순매도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샀죠. 뭐 SK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뭐 밸류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오늘 이오테크닉스의 시세를 강하게 분출시키고 있는 재료는 펜토초 레이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펜토초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펜토초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노는 10억 분의 1이죠. 나노는 10억 분의 1. 그다음에 피코는 1조 분의 1입니다. 근데 펜토는 1000조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펜토초 1000조 분의 1초. 뭐가 1000조 분의 1초냐면 1000조 분의 1초의 파동을 일으키는 극초단파 레이저로 이 웨이퍼를 자르겠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에 적용을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커팅 레이저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TSMC 이미 뭐 도입을 그 하기로 결정을 했죠. 기존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물질적으로 자르던 커팅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표면이 굉장히 좀 거칠다 보니까 이제 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장비 쪽에서 가장 좀 강점이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방금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동안 이틀 전 기준으로 연기금이 코스닥 매수 1위가 이제 이오테크닉스, 2등이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원래 뭐 레이저 마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위긴 하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올해 모멘텀으로 어닐링 장비 이제 그루빙 장비가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고 어닐링 장비는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은 그 사우나 가서 이제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잖아요. 그럼 피곤이 풀리듯이. 어닐링 장비가 웨이퍼가 이제 여러 공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그 상처도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좀 약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열 처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어닐링 장비거든요. 그거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HBM 밸류 체인에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개 모멘텀이 이제 올해 좀 약간 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수급상에서 연기금을 사고 있는데 베일리 기포드가 한 8% 정도 갖고 있다. 7%로 팔았죠. 1% 정도. 베일리 기포드는 여러분들이 테슬라,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으셨을 때서부터 정말 초기 때 투자자로 주력으로 포트를 갖고 있는 그 영국계 자산운용사거든요. 예.
테슬라를 거의 초창기 때 아마 사서 지금까지 주력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뭐 가치주 발굴에 유명한 이제 그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펀드죠.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펀드도 출시를 하기로 했던데 아무튼 벨리 기포드 펀드에 이오 테크닉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 지분율이 한 1% 정도는 좀 약간 줄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뭐 증권사가 대부분 뭐 매출은 한 4천억이 조금 안 되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내외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네. 연기금이 중심입니다. 파란색 선. 그렇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오늘을 기준으로 매도가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약간 매수가 약하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기관이 완벽하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특별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중간에 잠깐 조정은 있어도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약간 견조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 워낙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는 회사이고 또 지금 수급과 실적과 함께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 공략주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세경 하이테크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요즘에 그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폰 이제 언박싱 행사 열리면서 지금 KH 바텍 중심으로 이제 폴더블 폰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서서히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세경 하이테크도 그 폴더블 폰 그 밸류체에 속해 있는데 오늘 좀 약간 밀렸어요. 오히려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졌다. 이게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바텍, KH 바텍은 이제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제 폴더폰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필름이죠. 삼성 그 디스플레이에 이 필름을 거의 이제 독점 납품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 큰 부침이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데 시장에서 올해 세경 하이테크의 실적은 전년도랑 좀 약간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관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내년이 얼마 정도 좋아지냐 하면 매출은 한 50%, 근데 영업이익은 한 70% 가까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년에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올 거라고 이제 시장은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미뤘기 때문에 준비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애플 그 폴더블 폰의 어떤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굉장히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이나 영업에 영향이 있는지 지금 억 단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추정치는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 몇 대 팔릴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의 어떤 이 필름들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거의 뭐 퀀텀 점프급의 실적이 성장이 될 텐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자회사 이제 세스맷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 사건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좀 몇 번 있었죠. 근데 네. 그 단열 패드를 지금 우리나라 고객사 뭐 현대 기아일 것 같은데 통과를 해서 이제 적용만 한다라고 하면 세경 하이테크 뭐 자회사긴 합니다만 전기차 밸류체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부사장 되시는 분을 이제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몇 달 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삼성과의 좀 약간 끈끈한 그런 관계가 조금 더 뭐 지속될 수밖에 없고 사실 세경 하이테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거의 독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실적에 대한 부침이나 이런 게 크게 없고 또 애플과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 있다라고 하면 올해 한 말서부터 좀 약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품이 나오면 내년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공급을 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밀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체크를 했는데 좀 약간 매수량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 포지션을 좀 약간 러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근데 지금 고점에서 좀 약간 밀려 있는데 가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상당히 리스키하지 않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선 중심으로 근처 가격권은 뭐 거의 위험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00원이네요. 이제 좀 밀렸기 때문에 6,300원 전후 뭐 조금 시간을 두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한 8,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목표 가격을 좀 약간 높게 잡은 이유는 뭐 30% 정도 수익 구간일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약간 두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무리 없는 목표까지만 그래도 좀 약간 차분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관심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목표 주가 8,5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안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해 보면요. 태양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상보다는 낮다, 최악은 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태양광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리백 3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기대감들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제로로 좀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우선 태양광 OCI 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1%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대성파인텍 8%대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드위즈 4%대 강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3%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나왔고요.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올려잡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5,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HBM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해냈죠.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강했던 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흐름이 좀 약해지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HBM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훈풍이 조금 불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7.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마이크로투 나노도 역시 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PSK홀딩스는 3.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구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좀 많이 담았던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오늘은 매도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증권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도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던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 역시나 80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간 좀 위축되어 있었던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고 또 이 정책적인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상방을 더 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개인의 이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65조 원에 돌파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선 LS증권 같은 경우 14%대 현재 구간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5.9%, 대신증권 4%, 또 한국금융지주와 구국증권 역시나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성조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조계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뤄보겠는데요. 두 가지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법조팀 성조원 기자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가요.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수사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소환되면서 수사에 좀 속도감이 붙는 모습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 3개의 특검이 가동 중인데 그중에서도 역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그런 특검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의혹이 1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뭐 상장사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혹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김건희 특검의 이제 특별검사는 민중기 특별검사인데요. 이제 이 팀이 이제 출범 2주차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들을 연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 협찬 의혹,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또 협찬을 갑자기 늘린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뇌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특검에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과거에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특검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범 2주차를 맞이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먼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일 텐데요. 어제 이 전현직 회장을 동시에 소환을 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 현장 분위기 좀 어떠셨습니까? 네, 어제 특검팀에서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조성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뭐 16시간, 13시간 이렇게 거의 12시간이 넘는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실체가 불분명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부당이익을 챙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두 사람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면서
이 관계를 일체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게 기사들 보니까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관계를 부인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성 자체를 전현직 모두 다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삼부토건을 넘어서 관련 기업들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경영진도 소환을 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삼부토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이 되는 걸까요? 네, 웰바이오텍은 이제 네. 코스피 상장사인데 현재는 거래가 중지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부토건의 부회장이 또 웰바이오텍 회장을 또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오는 13일 오전에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회장 맡고 있는 이모 씨 그리고 또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를 계기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재료로 주가가 움직였던 만큼 사실상 하나의 그룹처럼 조직적인 시세 조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특검은 최근 삼부토건이 본사를 이전한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조금 여러 가지 방면, 다방면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수사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어제 특검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네.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이 주가 조작 의혹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한 배경 그리고 그 대가성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라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 특검팀을 완전히 뿌리기 전에 또 가까운 법조계의 친한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김건희 특검의 핵심이 이 기업 수사, 특히나 이제 이 대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아마 대기업들도 수사 대상에 또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의 그 집사 역할을 했던 인물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고 앞서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서 수사에 다소 난관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집사 역할을 했던 김모 씨가 최근에 다른 언론 보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런 또 의견도 낸 바가 있고요. 특검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특검에 직접 연락을 하고 같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의사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모 씨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이고 보이고 있고요. 특검팀에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가 점차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지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경제 공정한 경쟁 질서와 관련돼서 대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던 거액의 과징금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코리안리가 경쟁사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과거 이제 2심에서는 과징금 78억 원대 과징금이 취소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 자체가 이 코리안리의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또 산업계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보험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보험이 어떠한 개념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아무래도 재보험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재보험 독점 계약이 뭐를 뜻하는 걸까요? 네, 재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네. 것 같은데요. 뭐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사고가 터지게 되면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항공사가 보험사랑 보험 계약을 맺고 나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또 한 번의 약간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재보험을 이제 가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그런 막대한 손해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보험, 즉 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코리안리가 바로 이 재보험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약 20년간 우리나라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맺어서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오직 코리안리에게만 넘기도록 하는 사실상의 독점 계약을 유지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의 다른 재보험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라는 것이 바로 공정위의 지적이었습니다. 와, 20년간 국내 모든 손보사랑 특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요. 2심에서는 코리안리가 일부 승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완전히 또 뒤집어진 건데 이렇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심 법원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코리안리와의 특약 체결을 선호했다. 그리고 코리안리가 이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인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맺은 계약이 설령 외형적으로는 자발적인 합의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명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는 막강한 힘 앞에서는 자발적 합의라는 것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자발적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렇게 공정거래를 막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산업계라던가 앞으로 공정위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그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합의라는 그런 형식보다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라는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플랫폼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만들고 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막는다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그런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대법원은 코리안리의 여러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쟁사 배제라는 그런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복합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성전 기자의 법조 이야기 나눠봤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 두 번째로는 코리안리의 대법 판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0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며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적 대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공익위원회 사용자 편향을 이유로 중도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생계비엔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사용자 측은 내수 침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차는 마지막까지 컸지만 격차를 200원까지 좁히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9일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억대에서 올해는 2배로 확대한다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플립7에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폼팩터와 대화면이 적용됐다. 멀티모달 기술로 사용자의 시선을 이해하고 실시간 반응하는 AI 기능도 탑재됐다. 노 사장은 AI 시대일수록 이를 담아낼 스마트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향후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연결하고 AI 혁신을 통해 미래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어느덧 이번 주 증시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라스트 찬스로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과장 그리고 최영재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량 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일단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의 차익 실험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체감되는 증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유독 좀 강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이닉스와의 뭐 HBM 격차를 현재 좁혀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에게 일단 HBM 관련 기회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이제 삼성전자의 컨셉은 어떠냐면 일단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PBR 한 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최근에 이제 9조 원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4.6조 정도가 나왔으니까 거의 뭐 2배 정도가 가까운 영업이익이 시현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이제 장 초반에 3%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일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일단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여전히 글로벌 AI 밸류체인 안에서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사실 POR 기준으로 6배 수준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 중인 화장품 섹터 역시 오늘은 APR이 장 초반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분기별로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이제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주도주였던 조선주와 방사는 여전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 섹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금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지만 최근에 또 상승을 했던 게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끌어 갈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율을 보자면 33%대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출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또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경기 지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밤사이에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인 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간들이 계속 지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관점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그리고 경제 지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로 넘어가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재무 악화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이 이런 제도화에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유동성이 악화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무 악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한 종목들이 있고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한 종목들은 매입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명확한 공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소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의약품 관세 예고까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약품에 최대 200%까지 고유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런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만약에 고유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현지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고유 관세의 경우 사실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사실 생명하고 직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과를 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의약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두 분 다 그동안 강조를 해주신 섹터이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급등세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해서 3,21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하락 전환한 이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7.99포인트 내려간 수준이 고요. 3,175.24포인트에서 거래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장중에 계속 유지를 해줬고요. 800포인트에 딱 걸쳐 있습니다. 2.66포인트 전일 대비 올라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집계가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정반대의 수급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 보이면서 600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62,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조정받으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LG엔솔과 KB금융도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금요일장인 만큼 오늘 막판에 갈수록 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종목별 희비가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 2% 이상의 오름세를 유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중 30만 원 선 돌파한 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조선 방산 원전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고요. 금융주는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오늘 시장이 잘 가는 만큼 증권주들은 오늘도 날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갔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고요. 인터넷 대표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견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이고요. 삼성 SDI도 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고 알테오젠 어제 힘이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2%가량 빠졌고요. 삼천당제약과 페트론과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가 견조했던 만큼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3에서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엔캠도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오늘 7% 그리고 원익 IPS 4%, 덕산네오룩스도 5%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게 엔터주인데요. JYP 엔터가 오늘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트와이스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주들의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수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준 양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0.23%가량 빠지면서 3,175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많이 올랐고요. 오늘 장중 고점 돌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0.3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막판에 힘이 좋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월요일장 가장 낮은 저점을 기록했던 3,032포인트에서 오늘은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3,000조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오늘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771포인트 선에서 800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805포인트를 터치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양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은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다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664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만 기관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95억 원 소폭의 물량을 담아냈는데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그 물량이 굉장히 작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후자 힘을 더 받으면서 결국에는 62,6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30만 6,500원까지 터치했다 결국에는 29만 4,500원, 30만 원 선은 지켜주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전지 강하면서 LG 엔솔 같은 경우 1%가량의 오름세 테슬라 영향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6% 넘게 강한 상승 모임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2% 조정 구간, KB금융이 오늘 다시금 시총 5위권으로 올라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넘는 강세, 현대차 보합권, 기아는 소폭의 상승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2.5% 막판에 힘이 더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1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자 오늘 2%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그룹도 일제히 강했고 HLB 같은 경우 1%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51,200원대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특이한 게요. 리노공업이 드디어 10위권 안으로 들어섰고요. 미용 관련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힘이 계속 좋은 날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가총액 순위로 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리노공업 0.9% 오르면서 5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리가캠바이오 전일 두 자리대 강세 보였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소폭 상승했지만 횡보장이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97.65 부근으로 달러 인덱스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해서 1,373원 50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역시 달러 고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가 소폭 상승했다가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동시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계속 7월 금리 인하 검토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꾸준히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달러의 약세 쪽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은 미국 기술주랑 코인 등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관세 협박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머징 통화들이 뉴욕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또 타국가들은 적어도 15에서 20%는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EU는 오늘 내일 중에 관세 부과 사안들을 발송하겠다 등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8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소폭 하락해서 1,375원 레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에도 좀 내성이 생기고 있는 시장입니다. 환율 부분도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도 비슷한 움직임 가져갈까요? 저는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 물가 지수인데 이 경제 지표는 사실 지금까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는 시장 사람들의 예측과는 좀 다르게 계속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나오기 전에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관세 협정이 대부분 타결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리스크온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달러 하락 쪽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로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미국 외국인들이 달러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화선물 시장에서도 오늘도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레인지 장을 계속 지속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뚜렷한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횡보 국면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역대급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 또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날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이고 좀 주춤하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네.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일단은 전방 수요가 회복할 때까지는 특별하게 모멘텀을 가지기 어려운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피부 미용에 관한 섹터들이 외국인 매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인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 밑단으로 이제 펩트론이나 삼천당 제약까지 외국인 수급이 가능한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쉬었던 미용 쪽에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연말까지 미국은 금리를 최소 2번 그리고 3번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좀 점쳐지고 있고 가장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짓누르던 이슈였던 의약품 관세 관련된 이슈가 사실 1년 정도 유예가 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부분을 좀 털어내고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오히려 외국인 눈에 띌 만한 종목들은 사실 CDMO 회사들이 사실은 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외국인 매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ASML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발표를 하고요. TSMC의 경우에는 1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ASML의 경우에는 장비 공급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전반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TSMC의 경우 오늘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긍정적이게 나와줬죠. 그런 만큼 전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가전제품 수요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가전제품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 가전제품이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소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그 소비 쿠폰도 제공을 하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가전제품 업황도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관련된 종목인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 준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강하게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엔터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뭐 블랙핑크 컴백이라던가 BTS 또 앨범 발매 소식이 있는 만큼 지금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앨범 발매 소식이 있었고 또 블랙핑크가 오후 1시에 신곡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여름에 또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이때 또 앨범 발매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이 아티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다면 하반기에는 부가가치를 하는 기업들, 뭐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어유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니뮤직, CJ ENM, YG 플러스 이런 부가가치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간 만큼 키 맞추기 장세에 따라서 장기간 횡보한 실적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실적이 나오는 것 잘 체크해보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압축시켜 보도록 할까요? 과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UT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시장의 컨센은 7월에 애플이 폴더블 폰 제조를 위해서 부품 공급사를 확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UTG 관련된 종목들은 한국에서 일단 도우인시스라는 종목하고 UTI라는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중국의 이제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애플의 벤더로서 이 UTG를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UTI 같은 경우에 이제 베트남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또 공장도 증설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레포트도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TI가 애플의 공급사로 UTG 공급사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선정이 된다면 사실은 상방을 좀 열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저점 부근에서 2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사실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6,000원 정도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23,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폴더블폰 공급사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UTI 살펴봤고요. 덴티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주 전문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덴티움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고 자사주 매력도 높은 만큼 이 종목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베트남 쪽에서 공장 증설을 함에 따라서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능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올해였죠. 3월 달에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함께 차세대 고체 산화물 연료 정지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친환경 모멘텀도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12년 PER이 10배 미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20%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된 만큼 그런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공략주 덴티움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주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주식시장은 결국엔 숫자와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실적과 수급과 기업의 주시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도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똑똑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이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뜨거웠던 국내 증시 다음 주 역시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